징후는 있었지만 원인은 달랐다. 부재 오사카 강물 이상 현상에서 원전 재가동 논쟁까지. 프롤로그 불안의 시작점. 2025년 초겨울 오사카의 중심부를 흐르는 도톤보리강에서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네온사인과 화려한 광고판으로 유명한 이 관광명소의 수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물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가 수면 가까이 밀집해 떼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추측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진 오는 거 아니야? 동물들이 먼저 안다잖아. 후쿠시마 때도 이런 일이. 근거 없는 추측부터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발언까지 일본 사회의 집단적 불안이 하나의 자연현상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 시작된다. 도톤보리강의 검은 물결. 도톤보리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오사카의 상징이자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명소입니다. 글리코 네온사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다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강변을 거니는 곳. 그런 평화로운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면을 뒤덮은 물고기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검은 덩어리가 꿈틀거리며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물이 썩어서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고 또 다른 이들은 수온 이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반응은 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의 기억이 만드는 집단 심리. 왜 일본 사람들은 작은 자연현상에도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답은 2011년 3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의 거대 지진과 이어진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이 3중 재난은 일본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공식 사망자와 실종자만 약 2만 명. 피난민은 한때 47만 명에 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국제적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회에서 작은 이상 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의 트리거가 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예측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동물들이 먼저 안다는 속설을 믿습니다. 실제로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전에 고양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일부 지역에서 새떼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경험적 기억은 강력합니다. SNS 시대의 불안 증폭 메커니즘. 도톤보리강의 물고기떼 영상은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해시태그 도톤보리 해시태그 물고기떼 해시태그 지진전조는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의 검증보다 감정의 전파가 우선시된다는 점입니다. 한 트윗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전날에도 도톤보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은 중국의 지진 예측 전문가가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추측이 뒤섞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사카 수산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도톤보리강에서 목격된 물고기는 숭어류로 추정되며 이들은 수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표층 수온이 올라갔고 이에 따라 물고기들이 산소가 더 풍부한 수면 근처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여전히 많았고 전문가들이 패닉을 막기 위해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신뢰의 부재는 불안을 더욱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제2장 과학적 설명과 실제 지진의 발생. 오사카시는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수질 검사를 실시했고 수산 전문가들이 물고기 종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물고기는 보라숭어와 가숭어류에 혼합되었으며 수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용존 산소량도 정상 범위였고 수온은 계절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교토대학 지진학과의 한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의 이상 행동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과학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화적 증거는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으며 동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지만 시민들의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학적 개연성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도톤보리강 물고기 떼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인 12월 23일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동방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는 최대 5강을 기록했으며 도호쿠 지방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해안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진은 단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2월 19일 같은 해역에서 규모 7.5의 더 큰 지진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1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되었습니다. 연속된 강진은 일본 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후발 지진주의 정보의 의미. 일본 기상청이 발령한 후발 지진주의 정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경보체계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졌을 때 발령됩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남서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약 700km 길이의 해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10만 150년 주기로 규모 8급에서 9급의 거대 지진이 발생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규모 지진은 1944년 도난카이 지진 규모 7.9가 1946년 난카이 지진 규모 8.0이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미 다음 지진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후발 지진주의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간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진 경고가 아닙니다. 지진 활동 구간 전체가 아직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본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딜레마. 지진학자들은 항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경고를 하면 과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받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도호쿠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톤보리강의 물고기 떼와 아오모리 지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었습니다. 거리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봐라,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야 라는 사후 해석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할 증거를 찾습니다. 물고기 떼는 지진과 무관했지만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초기의 불안을 소급하여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음번 이상 현상 때 더 강한 불안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제3장 지진대위에서 재개되는 원전 논의. 13년 만에 재가동 결정. 바로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들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홋카이도 전력이 운영하는 도마리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원전은 2012년 5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이후 13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도마리 원전은 홋카이도 남서부 도마리촌에 위치한 가학경 수로형 원전으로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89년과 1991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3호기는 2009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발전 용량은 약 207만 킬로와트로 홋카이도 전체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재가동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기요금 인하입니다. 홋카이도 전력은 원전 가동 중단 이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연료비 부담이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전기요금은 현재 일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전 재가동으로 연간 약 600억엔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원전은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장기간 가동이 가능하므로 국제 정세 변화에 덜 취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입니다. 원전이 위치한 도마리촌의 인구는 약 1,600명에 불과하지만 원전 관련 일자리와 세수는 지역 경제의 핵심입니다. 13년간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재가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희망을 의미합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복귀. 도마리 원전만이 아닙니다.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역시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원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로 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발전 용량은 821만 킬로와트에 달합니다. 만약 전체가 가동되면 일본 전체 전력 수요의 약 7%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2007년 니가타현 주에스 앞바다 지진 규모 6.8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내진 보강 공사와 안전성 재평가가 진행되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원자로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024년 12월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어 지사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의 재가동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와 에너지 안전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갈라져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적 이익을, 반대 측은 안전 리스크를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탈원전이 대세였습니다. 2012년 출범한 민주당 노다 정권은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제시했고 국민 여론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전국의 원전 54기 중 50기 이상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원전은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5년 센다이 원전이 재가동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2기의 원전이 재가동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23년 2월 정부는 원전 최대한 활용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 개발과 신규 건설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실상 금기시되었던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첫째,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저렴한 발전 비용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에너지 자금률을 높여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성의 진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0엔 정도로 화력발전 1214엔이나 태양광 1215엔보다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 사고 비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총 비용은 아직도 집계 중이지만 일본 정부 추산으로만 22조 엔 약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상금, 재현 비용, 폐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50조 엔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전체 원전 발전량으로 나누면 실질 발전 단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폐로 비용입니다. 원전은 수명이 닿으면 해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폐로된 도카이 원전의 경우 폐로 비용이 당초 예상의 3배인 약 900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원전들의 폐로 비용을 모두 합치면 수십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안전대책 비용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신규제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기존 원전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도마리 원전의 경우 안전대책공사에만 약 3,700억 엔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의 경제성 우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원전은 숨겨진 비용을 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사고가 나면 전력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원 즉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폐로 비용도 결국 전기요금이나 세금으로 회수됩니다.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싼 전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연은 경고하지 않지만 선택은 남는다. 지진과 원전, 통제 가능한 위험인가? 일본 열도는 4개의 판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지진의 약 10%가 일본에서 발생합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지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이 지질학적 현실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지진과 이어진 최대 15m 높이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습니다. 전원이 상실되면서 냉각 기능이 마비되었고 1, 2, 3호기에서 연쇄적으로 노심용융과 수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20km를 강제 피난 구역으로 지정했고 약 16만 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약 2만 명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농업과 어업이 붕괴되었고 지역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예측 가능했던 재난으로 평가합니다. 도호쿠 지역에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869년 조간 지진, 1896년 메이지 살리쿠 지진, 1933년 쇼와 살리쿠 지진 등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정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하에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습니다. 새로운 안전 신화의 위험성. 현재 재가동을 추진 중인 원전들은 신규제 기준을 통과했으므로 안전하다는 논리로 정당화됩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은 지진, 쓰나미, 화산,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이라도 그것은 결국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재난에 대한 대비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규모 9.0의 지진과 15m 쓰나미는 당시 설계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쿄대학 원자력공학과 출신의 한 전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일본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했습니다. 그 신화는 2011년 3월 11일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안전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합니다. 리스크와 편익의 불균형한 분배.
원전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편익과 리스크의 분배가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주로 대도시에서 소비됩니다. 도마리 원전의 전기는 삿포로로, 가시와자키 원전의 전기는 도쿄로 송전됩니다. 전기요금 인하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편익은 도시 주민들이 누립니다. 반면 리스크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전담합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원전 주변 주민들입니다. 후쿠시마가 그랬고 체르노빌이 그랬습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전기를 쓰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은 13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원전을 받아들일까요? 답은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도마리촌이나 가시와자키시 같은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를 보장하며 교부금을 가져다 줍니다. 안전과 경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위험을 떠넘기고 그 대가로 일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에 의한 강제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대안은 존재하는가? 원전 반대론자들에게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뭔가요? 당장 원전을 닦으면 전기가 부족해지지 않나요? 이 질문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로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은 2011년 원전 가동률이 급락한 이후 약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며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2%에 달합니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36에서 38%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독일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전력망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정책적 노력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력 수요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구조 변화 등의 영향입니다. LED 조명, 고효율 가전, 단열 기술 개선 등으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원전 아니면 화석 연료라는 이분법입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등 다양한 기술과 정책 조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와 충분한 투자입니다.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 원전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과정, 전력회사의 안전대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등 중요한 결정들이 전문가와 관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 시민들은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을 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국민적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2012년 여름 정부는 전국 11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었고 인터넷과 엽서를 통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약 8만 9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중 87%가 즉시 원전 제로 또는 단계적 원전 제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의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 재집권 이후 정부는 원전 제로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참고 사항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재가동은 법적으로 지역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례상 도도부현지사와 원전 소재 시정촌장의 동의를 받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관행일 뿐입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투표만 가능합니다.
신잠대학 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토론,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정책은 여전히 위로부터의 결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결손입니다. 사고 책임의 회피 구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쿄전력의 경영진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도쿄지방법원은 가스마타 스네이사 전 회장 등 3명의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나미의 규모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15m 쓰나미 가능성은 사고 전부터 지적되었다. 경영진이 비용 문제로 대책을 미룬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라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상고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형사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사 책임은 어떨까요? 도쿄전력은 현재까지 약 10조 엔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 즉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은 사실상 국유화되었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모럴 해저드를 만듭니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큰 사고가 나면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됩니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등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탈원전을 선택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안전 리스크와 폐기물 문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을 선택한 국가들도 내부적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전 건설국이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지만 노후 원전의 잦은 고장과 건설 지연, 비용 초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복잡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의 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 원자력 르네상스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졌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다시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와 원전의 딜레마. 기후위기는 원전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원전 지지자들은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도 일부 시나리오에서 원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시간 문제입니다. 원전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는 평균 1015년이 걸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2030년까지가 골든타임인데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12년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문제입니다. 원전 건설 비용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역전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빨리, 더 많은 탄소 감축을 이루려면 재생에너지가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유연성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전력 시스템은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 가뭄, 태풍, 홍수 등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원전은 대형 집중식 전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멈추면 전력망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반면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일부가 피해를 입어도 시스템 전체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부담. 원전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위험성을 유지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고작 1만 년 정도임을 생각하면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핀란드가 옹칼로 NKALO라는 지하 처분장을 건설 중이고 스웨덴도 유사한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폐기물 처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진이 작고 지하수가 풍부한 지질 조건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00년부터 최종 처분지 선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도 처분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핵폐기물을 묻으라고? 라는 주민 반발이 벽입니다. 결국 고준위 폐기물은 각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되고 있습니다. 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장기 보관 상태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부담입니다. 우리 세대가 전기를 쓰고 누린 편익의 대가를 수백 세대 후의 자손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환경윤리학자들은 이를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해결을 미래에 떠넘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원전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에필로그 선택의 시간. 도톤보리강의 물고기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일본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진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나라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 원전을 우리는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 경제성, 기후위기, 지역경제, 안전성, 윤리적 책임 등 여러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논의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와 관료 업계만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 필요합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신화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리스크가 있고 원전의 리스크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 리스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는 결국 사회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톤보리강의 물고기떼는 지진의 전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연속 강진과 후발 지진 경고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일본 열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 땅 위에 원전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단지 현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가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떼가 보여준 징후는 거짓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진이라는 원인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원전 재가동이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선택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그 선택이 현명했는지 아니면 어리석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가능한 한 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징후는 있었지만 원인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여전히 우리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